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설린상고 졸업 후 조선은행 청진지점에 근무하면서 두각을 나타내던 장기영 선생이 광복을 전후한 시기 남한 지역으로 내려오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금융계를 거쳐 언론계에서 활동하다가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전격 발탁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영 선생은 조선은행 조사부의 차장을 거쳐 1948년 12월 조사부장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과 같이 탁월한 역량에 성실함, 책임감까지 두루 갖추고 있었기에 학력 측면에서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요직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사부에 있으면서 조사부가 당시 식산은행 조사부를 비롯한 라이벌 기관들을 제치고 한국 최고의 조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그가 인재를 파격적으로 등용하고 해외의 좋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조선은행의 기존 채용 방식에서 벗어난 형태로 조사부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먼저 추천받은 인재를 임시 직원으로 채용한 뒤 그들의 업무 역량을 평가하여 나중에 총재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사채용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지만 당시에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기영 부장은 조사부원들은 국내외 경제 흐름을 진단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입행시험의 필수 과목인 주판 계산이나 기술 등이 무슨 소용이냐며 반박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조사부에서 매월 발간하는 조사월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외 서적과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에는 해외에 나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고 해외 서적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장기영 부장은 제1교포의 협조를 얻어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사실 당시로서는 편법 또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사월보에 이렇게 해서 구한 자료를 번역, 소개하였고 이는 조사월보가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간행물이 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영 선생의 조선은행 조사부 시절 활약상은 그의 업무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법률이나 규정에 제약받기보다는 일단 이를 돌파하여 추진하고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수습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장기영 선생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도 그의 이러한 성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장기영 선생은 한국은행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선 당시 어느 은행이 중앙은행이 될 것인가를 놓고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이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식산은행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장기영 조사부장은 조선은행에서 중앙은행의 추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고 결국 조선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선정되어 한국은행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장기영 선생이 한국은행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경제금융 전문가 아서 블룸필드 박사를 초빙해서 한국은행법 초안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안은
영미법 전통에 입각해서 중앙은행에 권한을 최대한 부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륙법 전통에 따른 일본식에 익숙한 국회의원 등이 반발했습니다. 이때 이 초안을 들고 국회, 법제처 등을 찾아다니며 설득하여 관철시킨 인물이 바로 장기영 선생이었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의 탁월한 역량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국은행에서의 그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쟁 직전 도쿄지점이 개설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영 선생은 1950년 초부터 도쿄지점 개설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용서 부총재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1950년 5월 도쿄지점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설된 도쿄지점은 한 달 후 발발한 한국전쟁 수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쿄지점은 한국의 외화 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전비 조달에 필요한 은행권을 인쇄해 부산 본점으로 보내는 한편 민생 물자를 긴급 수입, 지원하는 등 전시 경제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까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도쿄지점 개설이 한국전쟁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도 그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장기영은 9명으로 구성된 한국은행 후발대의 책임자가 되어 은행을 지키다가 6월 28일 한강교 폭파 직전 한강을 건넜습니다. 또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인천 상륙작전 소식을 듣고 선발대를 구성해 가장 먼저 인천으로 올라와 서울과 인천의 금융기관들이 문을 열도록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한국은행이 전시 비상업무 추진을 위해 설치한 임시부흥본부의 책임자가 되어 비상시국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0년 12월 그는 한국은행 부총재로 승진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4살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장기영 선생은 1952년 3월 돌연 한국은행 부총재직을 사임합니다. 이른바 군표 사건과 특혜성 대출 문제가 불거져 구용서 총재가 1951년 말 물러났는데 그 역시 3개월 후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군표 사건이란 일본에서 인쇄된 은행권을 수송해오던 미국 항공사가 운임료 지급을 독촉해왔으나 달러로 지급하기 곤란하자 일본으로 가는 직원편으로 암시장에서 구한 미군 군표를 보내 갚으려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국의 민간인이 일본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군표를 반입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직을 사임한 장기영 선생은 같은 해 4월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합니다. 금융계를 떠나 언론계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1954년에는 한국일보를 창간합니다. 그는 한국일보의 사장이자 발행인이었으며 사실상 편집국장이었고 때로는 기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19 혁명 이후에는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직과는 멀어져 언론인으로 자리를 잡는 듯했던 장기영 선생은 1964년 김유택 부총리에 이어서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김학렬 부총리 시절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경제기획원의 전성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경제기획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부흥부가 있었습니다. 경제 부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 부처였습니다. 지난 3주차 강의에서 송인상 선생이 부흥부 장관을 역임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961년 5.16 직후 경제기획원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건설부라는 이름으로 발족했다가 얼마 후 다시 경제기획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기획원은 부흥부가 주축이 되고 재무부 예산국 그리고 내무부의 통계국이 합쳐지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제기획원의 역할은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주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역할을만 놓고 보면 부흥부와 경제기획원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원이 재무부의 예산국을 흡수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제개발기구에서 예산 기능을 가져야 경제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재무부의 예산국이 경제기획원으로 합쳐지는 데에는 당시 재무부 차관으로 있던 이한빈 선생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한빈 선생은 1926년생으로 서울대 영문과를 나온 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로 유학을 가서 한국 최초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전쟁 중 한국에 돌아와 1951년부터 재무부 예산국에 근무하면서 현대적 개념의 예산 기능을 도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한빈 차관은 예산 업무를 경제개발을 담당하는 부처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차관으로서 경제기획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닌 이러한 생각을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재무부 입장에서는 예산 관련 업무를 경제기획원에 넘기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부의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한빈 차관은 예산 업무를 경제기획원에 넘기는 일을 주도해 갔습니다. 이는 그가 부처의 이익보다 국가 경제를 먼저 생각한 경제관료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기획 기능에 예산 기능까지 더해진 형태로 출범하긴 했지만 초기에는 경제기획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무부, 상공부 등 관련 부처와의 의견 충돌이 잦았고 이로 인해 정책을 추진력 있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1963년 그의 전임인 김유택 선생이 경제기획원 장관을 맡을 때부터 부총리도 겸하게 함으로써 경제기획원이 보다 주도적으로 경제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위상을 높여가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영 선생이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을 떠나 이후 10년여 동안 언론계에 몸담아왔던 그가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임명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박 대통령은 어떠한 이유에서 신문사 사주로 있던 그를 경제 분야
수장으로 앉힌 걸까요? 당시 기획원 내부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동일한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6주차 강의에서 살펴볼 양윤세 선생은 당시 경제기획원 외자 총괄과장으로 있었는데 장기영 부총리가 취임할 당시만 해도 그에 대해 전혀 기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문사 사장하던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부총리가 되었는지 그 내막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그의 업무 추진 역량을 높이 평가해서 임명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963년 8월 장기영은 대통령 밀사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민정 2양을 앞두고 식량 문제로 고민하던 박정희 의장이 그를 일본에 특사로 보내 소맥 10만 톤을 도입해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이 임무를 무리 없이 소화해냈습니다. 일본 미쓰이 물산을 통해 캐나다산 소맥 10만 톤을 연불 조건으로 극비리에 수입하는 교섭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연불이란 수입 대금을 일정 기간 뒤에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박정희 의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장기영의 추진력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경제 분야 수장을 맡을 만한 인물로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장기영 부총리 발탁은 묘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초 외에 불도저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는데 부총리가 된 이후 불도저처럼 뚝심 있게 경제정책을 펴나갔습니다. 박 대통령도 장 부총리가 명실상부한 경제팀 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부처 장관 임명권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의 잦은 교체는 박 대통령이 그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부총리로 재직한 3년여 동안 재무부 장관은 5명이나 교체되었는데 그 가운데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장 부총리와의 갈등이 퇴진의 원인이었습니다.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 싶으면 장관을 바꾸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데에다 그의 탁월한 역량까지 더해진 결과 그가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재임하던 시기 경제기획원은 위상을 확립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도대체 그가 부총리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기에 이처럼 변화를 몰고 온 것일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 장기영의 활약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